저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30살입니다. 결혼한 지 5해 되었고 남편 강민우와 함께 어머니 박순옥 씨, 막내 시동생 강민호, 그리고 5살 된 아들 우진을 키우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처럼 보이지만 저희 삶은 오래전부터 가족 위기 대화나 의욕망이 뒤섞인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 민우는 회사에서 중간관리직을 맡고 있지만 월급의 상당 부분은 어머니의 용돈과 민호의 대학 등록금으로 쓰이고 저는 광고 회사에서 계획 담당자로 일하며 가족의 생활비 대부분과 집의 대출 상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박순옥 씨는 늘 아내는 집안을 잘 돌려야 한다며 저를 꾸짖고 민호는 직업도 없이 집에서 쉬면서 저희 카드를 마음대로 쓰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늘 가족이니까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참아왔지만 이번 새날짜의 가족 여행이 모든 걸 바꿨어요. 여행 첫날부터 저는 가장 무거운 가방을 메고 우진을 안고 다녔고 어머니의 이 식당은 너무 비싸다, 호텔 침대가 불편한 건 너 때문에 아니야? 같은 투덜거림을 듣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항상 스마트폰만 보고 민호는 친구와 카톡하면서 저의 말을 무시했어요. 모든 식사비, 관광지 입장료, 호텔 비용은 저의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그들은 마치 부귀족처럼 여행을 즐겼습니다. 오늘은 돌아가는 날이에요. 기차 안은 아이들의 소리와 다른 승객들의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는 우진을 안고 잠들게 하고 어머니의 담요를 덮어주고 민우와 민우의 물건을 정리한 뒤 마침내 잠이 들었어요. 몇 시간 동안 잤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누가 저의 어깨를 살짝 밀었어요. 숙녀님, 종착역입니다. 내리셔야 해요. 기차 승무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하게 눈을 떴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기차 좌석은 모두 비었습니다. 민우, 어머니, 민호, 심지어 우진까지 모두 없었어요. 저희 가방은 여전히 옆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가족들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급히 핸드폰을 꺼냈고 1시간 전 민우로부터 온 문자가 보였어요. 잘 자고 있어서 깨우지 않았어. 우리 먼저 내렸어. 너 혼자 돌아와. 핸드폰 화면이 저의 얼굴을 비추고 기차 창문 밖은 완전히 모르는 기차역이었습니다. 겨울이니까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며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 겨울바람보다 훨씬 차갔어요. 그들은 잊은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저를 버렸어요. 저는 가방을 드디어 기차에서 내렸고 빈 기차역 안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버려진 걸 느꼈어요. 기차역 플랫폼은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관통해서 저희 겨울 옷을 입고 있어도 몸이 점차 얼어가는 걸 느꼈어요. 주변이 광고판 불빛이 번뜩이며 가끔 지나가는 승객들의 발소리가 잠시만 멈추고 다시 고요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꽉 쥐고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처음에 논란과 분노가 머릿속을 뒤덮었지만 금세 차분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한 번도 아니었거든요. 여행 동안 저희 신용카드는 거의 하루 3번씩 결제 알림이 왔어요. 민우가 원하는 고급 레스토랑 비용, 어머니가 사고 싶었던 명품 스카프, 심지어 민우가 친구에게 준 선물비까지 모두 저희 카드로 지불했어요. 저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 우진을 때리고 세면시키고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엔 모든 사람의 세탁물까지 손질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고마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거 안 맛있어, 세탁물 구김이 풀리지 않았어 같은 투덜거림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넘었어요. 아이도 함께 있는데 저를 완전히 모르는 곳에 혼자 두고 갔어요.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저에 대한 경멸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가족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그냥 돈을 내는 ATM기와 모든 걸 해주는 집사였어요. 충분해. 라는 말이 저의 입에서 나왔어요. 문서구 동안 참은 건 가족의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 이유도 사라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고
민우의 번호를 누르기 전에 음성 녹음 기능을 켰어요. 이건 증거가 되어야 하니까요. 전화는 세 번 울린 뒤에 받아졌어요. 그쪽에서 민우의 태연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전화해? 아직 안 돌아왔어? 민우야, 너희 정말 기차에서 내렸어? 나를 혼자 여기 두고? 저는 의도적으로 지친 목소리와 약간의 눈물 소리를 섞었어요. 마치 아직 믿을 수 없어 하는 무력한 아내처럼. 그래. 너 잘 자고 있어서 깨우지 않았지? 어차피 기차는 다시 와잖아. 혼자 타고 돌아와. 민우의 목소리에 참을성이 없어 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배경에서 어머니 박순옥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야, 그녀한테 뭐 길게 말해? 그냥 내버려둬. 혼자 길을 찾아오게 해서 기억나게 하지 뭐. 엄마 말 듣지? 너 그럼 알았지? 나 지금 바빠. 민우는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녹음을 멈추고 화면을 보았어요. 이 파일은 앞으로 아주 중요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다음으로 저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어요. 저명하에 있는 세 개의 신용카드 부가카드를 모두 찾았어요. 하나는 민우가 쓰고, 하나는 어머니가 쓰고, 나머지 하나는 민호가 쓰는 카드였어요. 저는 부가카드 사용 중지 버튼을 하나씩 눌렀어요. 그리고 저희 월급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90%를 오직 저만 알고 있는 비밀 통장으로 이체했어요. 이 돈은 저와 오진의 미래를 위한 것이니까요. 모든 걸 처리한 뒤 저는 가방을 들고 기차역 근처의 최고급 호텔을 검색했어요. 가장 비싼 객실을 예약했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온기와 고급 향기가 저를 감쌌어요. 이곳은 저를 버린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방에 들어가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들에게 연락이 닿지 않게 하려고요. 오늘 밤은 제대로 쉬고 내일부터는 저의 차례였어요. 그들이 저를 걱정하는 시간을 좀 주는 거죠. 호텔 침대는 평소 집에서 자는 침대보다 훨씬 편안해서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짝 들어오는 걸 보니 벌써 오후 1시가 넘었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아래는 바쁘게 움직이는 시가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호텔 제공하는 뷔페로 갔어요. 다양한 음식을 골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평소에 우진을 돌보느라 제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 오랜만에 느껴져서 새롭기도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뒤 마침내 저는 꺼둔 핸드폰을 켰습니다. 전원이 켜지는 순간 핸드폰이 끊이지 않고 울렸어요. 미착신 통화가 무려 37통이었고 문자는 52개였습니다. 대부분은 민우, 어머니, 민호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저는 천천히 문자를 하나씩 읽었어요. 민우의 문자는 처음엔 평온했어요. 어디야? 연락 좀 해. 그 뒤로는 점점 급해졌어요. 카드가 안 되는 거 뭐야? 결제 안 돼. 우진이 너 보고 싶어 해. 문서야. 빨리 돌아와. 마지막 문자는 분노가 느껴졌어요. 너 이러는 거 뭐야? 장난하냐? 어머니의 문자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지연아, 너 왜 카드 안 켜냐? 호텔 비용 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안 돼. 우리가 곤란해지는 거 알지? 빨리 연락해. 안 그러면 우진을 못 보게 할 거야. 민호의 문자는 그나마 단순했어요. 언니, 카드 왜 안 되는 거야? 나 친구랑 약속 있었는데 돈 없어. 빨리 고쳐줘. 안 그러면 나 혼나. 저는 문자를 다 읽고 미간을 찌푸리지 않고 민우의 번호를 다시 누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성녹음 기능을 다시 켰어요. 필요한 증거는 모두 모아야 하니까요. 전화는 한 번도 울리지 않고 바로 연결되었어요. 그쪽에서부터 민우의 거친 목소리가 폭발했어요. 김지연, 너 어디로 사라졌어? 핸드폰에 꺼놨어. 그 뒤로는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섞였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려는데 카드가 안 되고
택시비도 못 내고 있어. 우진이도 배고파 하잖아. 민호의 목소리도 사이사이에 들렸어요. 언니, 너 왜 이러냐? 내 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들의 소리가 한참 동안 계속되는 걸 조용히 들었어요. 마치 시끄러운 TV를 보는 것처럼. 감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침내 소리를 줄였을 때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너희 아직 집에 안 갔어? 그 말을 듣고 민우가 더 화가 났어요. 집에 어떻게 갈 수 있냐? 카드가 모두 안 되고 지갑 안에 돈도 없어. 너의 카드부가 카드를 껐어? 그래. 저는 살짝 웃음을 참았어요. 저는 어제 기차에서 혼자 버려진 걸 생각해서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카드들 안전을 위해 잠시 껐어. 그리고 저는 더 명확한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그리고 민우야, 지금부터 너희 명의에 있던 모든 부가카드는 영원히 사용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쪽에서 순간적으로 침묵이 왔어요. 그 뒤로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김지연, 너 이거 뭐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 저는 살짝이야 한 톤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가족이란 기차 종착역에 혼자 두고 가는 걸까요? 저는 그런 가족관계 안에 있을 거 없어요. 그리고 집이 대출, 차 대출, 수도 세전기세, 그리고 어머니의 영양제 비용은 앞으로 너희 스스로 해결해요. 그럼 우진은? 민우가 급하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걱정이 섞였어요. 우진은 제가 데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국 제가 키운 아이인데 너희는 이제 본인들의 문제 본인 스스로 해결하면 돼. 문서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오. 그리고 택시비나 호텔비는 혼자 해결하세요. 저는 도와줄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을 다시 탁자에 놓았어요. 창밖이 햇살이 아직 따뜻했고 저는 다음 단계를 생각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카드만 막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준비해야 했어요. 저는 법률사무소의 연락처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가정법률 사례가 많은 강법률사무소를 찾았어요. 전화로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더니 변호사는 음성녹음 과소비 기록이 확실하다면 이혼과 자녀양 유권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이 불안이 조금 가셨어요. 오후 3시쯤 민우의 전화가 또 왔어요. 저는 그냥 음성 메일로 넘겼어요. 이후 그의 메시지가 왔는데 지연아, 미안해. 어제는 엄마가 심술궂게 말려서 그랬어. 우리 얘기 좀 해. 그 뒤로는 우진을 보고 싶어. 너 어디에 있는데? 같은 글도 왔어요. 저는 단어 하나도 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의 변명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녁에 갈무리. 저희 엄마가 전화를 왔어요. 지연아, 강민우 엄마가 왜 내게 전화해서 너를 욕하냐? 무슨 일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걱정에 찼어요. 저는 엄마에게 여행 중 일과 기차역에서 벌어진 일을 차분히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이제 이혼할 거예요. 변호사도 찾았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가 그래, 너가 결정한 거면 엄마가 지지해. 하지만 우진은? 이라고 물었어요. 우진은 제가 데리고 살 거예요. 엄마, 저는 이제 그들에게 안굴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엄마와 통화를 마쳤어요. 저는 다시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세요. 내일 변호사와 만나서 절차를 시작할 거예요. 우진 의양 유권은 제가 가져올 거고 저희 소비 비용과 집 대출에 대한 증거도 모두 모았어요. 몇 분 뒤 민우의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그의 목소리에 눈물소리가 섞였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그냥 화가 나서 그랬어. 이혼은 안 돼. 우진도 없으면 안 돼. 민우, 너가 기차역에서 저를 버렸을 때 이혼은 결정됐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방 안에 탁자에 핸드폰, 신용카드 결제 내역 프린트본, 음성녹음 파일 저장 장치를 모았어요. 문당 이 모든 게 저 의무기였어요. 내일 변호사에게 이 증거들을 맡기고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할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건 이제가 풀 시간이 됐어요. 이른 아침, 저는 증거를 정리한 파일백을 꽉 쥐고 강법률사무소로 갔어요. 변호사 강 선생님은 40대 중반 이차분한 분이셨어요. 저가 녹음 파일을 틀고 결제 내역과 기차 역사진을 보여주자 그분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지연 씨. 음성 녹음에서 상대방의 고의적 방치 행위가 명확하고 소비 기록으로 가정 경제적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으면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강 선생님은 법적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했어요. 오늘 안에 이혼 청구서 초안을 만들고 내일 강민우 씨에게 송달하겠습니다. 그 기간 당신은 개인 물건을 미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고 안도했어요. 법적인 뒷받침이 생기니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사무소를 나온 뒤 저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어요. 오늘 오후 어떤 아파트에 있는 제 물건과 우진의 물건을 저의 친정으로 옮겨주세요. 이삿짐 센터는 시간을 약속했고 저는 엄마에게 미리 통보했어요. 오후 3시 이삿짐 센터가 잘못된 걸 알리며 전화를 왔어요. 김 씨, 아파트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안에 계신 할머니가 소리치고 문을 안 열어요. 저는 심상찮게 움직였어요. 박순옥이 방해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직접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희 물건을 옮기게 해.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 침입방해로 고소할 거예요. 이번엔 10분도 안 걸렸을까? 이삿짐 센터가 이제 문을 열었어요. 물건 옮기겠습니다. 라고 연락했어요. 박순옥이 겁먹었나 봐요. 저녁엔 엄마가 전화를 왔어요. 물건 다 왔어. 우진도 잘 때리고 왔어. 그런데 강민우 엄마가 전화해서 우진을 돌려줘라고 소리치더니 제가 내 며느리를 기차역에 버렸을 땐 생각 없었어? 라고 말하니까 금세 끊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살짝 기뻐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언제 돌아와? 우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곧 갈게. 엄마가 우진을 위해 맛있는 거 사올게.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저는 핸드폰을 놓았어요. 그때 민우의 문자가 왔어요. 지연, 너 이렇게 하면 후회할 거야? 우리 아직 회복할 기회가 있잖아.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그냥 삭제했어요. 회복할 기회는 없어요. 그들이 저를 버렸을 때 모든 건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법정에서 이겨내는 것뿐이에요. 저는 다음날 법적 절차가 시작될 걸 기다렸어요. 아침 일찍 강 변호사의 전화가 왔어요. 김지연 씨, 이혼 청구서와 자녀 양육권 신청서를 강민우 씨에게 정식으로 송달했어요. 그가 받았을 때 상당히 놀란 표정을 했더라고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강 선생님, 문서 추가로 필요한 건 없을까요? 저는 차분히 묻었어요. 이제는 재판 준비를 해야 해요. 가정 경제 기여도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일가계부 기록이나 혹시 어머니 박순옥 씨의 불리한 발언이 담긴 메시지가 있다면 모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모두 모아드리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랍에 넣어둔 가계부를 꺼냈어요. 매달 저의 급여로 가족 생활비를 지불한 기록. 민우와 박순옥. 민우 의무분별한 소비 내역이 모두 적혀 있었어요.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였어요. 오후 1시쯤 민우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격렬했어요. 김지연, 너 진짜 이혼하려고? 소 한 장까지 보내다니. 그래, 이미 결정한 거잖아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우진은 내 아들인데 너 혼자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민우가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민우, 지난 5년간 우진을 키우고
학비를 내고 병원에 데려간 건 누구야? 너는 한 번도 우진의학 부모 미팅에 참석한 적이 있나?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쪽에서 잠시 침묵이 왔어요.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말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에 집 앞에 누가 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게을러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눈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언니, 좀 돈 좀 빌려줘. 카드도 안 되고 엄마도 돈 안 주고. 민호, 너 지난달에 카드로 게임 머니 50만 원 썼잖아. 그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저는 협박하는 건 아니고 단순히 사실을 말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잠시 실수였어. 그 실수로 저는 한 달 식비를 아꼈어요. 너는 지금 제가 돈을 빌려줄 상황인 줄 알아? 저는 문을 살짝 닫으려고 했어요. 민호가 급히 손을 대고 말했어요. 그럼 우진을 보여줘. 나도 조카 보고 싶어. 우진은 이제 평온한 삶을 살고 싶어요. 너희가 그를 방해하지 말아줘. 말을 마치고 문을 세게 닫았어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민호의 욕설 소리. 하지만 전 혀하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받아야 할 거예요. 저는 밤에 강 변호사에게 추가 증거를 보냈어요. 가계부 스캔본. 박순옥이 저에게 보낸 아내는 집안만 잘해야 해라는 카톡 메시지. 그리고 민호가 카드로 쓴 게임 결제 기록도 포함시켰어요. 변호사가 이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할 거예요라고 답장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이 달이 밝았어요. 이제 법정이라는 무대에서는 날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결코 지지 않을 거예요. 우진을 위해. 그리고 지난 5년간 억눌렸던 저를 위해. 다음엔 박순옥이 직접 나올지도 몰라요. 그때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진을 유치원에 모셔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 앞에 놓인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문을 열었더니 박순옥이 갑자기 옆에서 나타났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환한 표정이었고 손에는 주머니 밧줄처럼 생긴 걸 쥐고 있었어요. 김지연. 너희 개념 없는 녀석. 그녀가 저에게 걸어오며 소리쳤어요. 우림이 누를 울리고 우진을 빼앗고 이혼까지 청구하다 하니 너도 대체 왜 이러냐? 저는 심술궂게 웃지 않고 핸드폰을 빼서 녹화 기능을 켰어요. 어머니, 이곳은 저의 친정입니다. 미리 통화하지 않고 와서 소란을 피우는 건 침입이에요. 침입. 이 집도 우리 민우가 돈을 썼잖아. 박순옥이 손을 들고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서며 계속 녹화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난 5년간 집대출 70%를 지불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강 변호사 그곳에 맡겨놨어요. 만약 손을 대시면 폭력 혐의로 고소할 거예요. 그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해요. 그녀의 소리가 커서 옆집 이웃사 주머니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저는 혼란스럽지 않고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XX XX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불청객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폭력 위협을 하고 있어요. 경찰관님 좀 불러주세요. 10분 뒤 경찰차가 왔어요. 경찰관이 박순옥을 불러내서 질문했어요. 그녀는 계속 제 며느리가 이혼하려고 날 괴롭힌다고 말했지만 저는 녹화 영상과 함께 이전의 통화 녹음 일부를 보여줬어요. 경찰관님, 이분은 지난주 기차역에서 저를 혼자 버렸고 지금은 저의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본 뒤 박순옥에게 타인의 주거지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건 불법입니다. 다음엔 이런 행동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로 해결하세요. 라고 경고했어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입을 닫았어요. 경찰관이 떠난 뒤 박순옥은 저를 쳐다보며 김지연, 너 기억해. 이원한을 꼭 갚을 거다. 라고 속삭이고 갔어요. 저는 문을 닫고
녹화 파일을 강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곧 변호사의 답장이 왔어요. 이 영상은 박순옥 씨의 불안정한 성향과 위협 행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재판 때 제출하면 잔여양 유권 분쟁에서 더 유리해질 거예요. 또한 다음 주 목요일에 첫 재판이 잡혔으니 준비해주세요. 저는 탁자에 놓인 증거 파일을 살펴봤어요. 음성 녹음, 결제 내역, 가계부, 박순옥 의소란 영상, 미모 등계저 방패이자 칼이었어요. 저녁에 우진을 유치원에서 받아오면 그에게 엄마가고 둘이랑 평온하게 살 수 있게 만들 거야 라고 말했어요. 우진이 저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손의 온기가 저에게 힘을 줬어요. 이제 재판이 다가왔어요. 강민우와 박순옥이 어떤 변명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준비가 끝났어요. 그들이 저에게 준 고통을 법정에서 모두가 풀 시간이 곧 올 거예요. 재판이 있는 목요일 아침. 저는 우진에게 엄마가 오늘 잘해낼게. 우리 곧 평온하게 살 수 있어라고 속삭인 뒤 엄마에게 모셔다가 법원으로 갔어요. 강 변호사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손에는 증거 파일을 꽉 쥐고 있었어요. 오늘 증거만 제대로 제출하면 승산이 90% 이상입니다. 문석의 말이 저에게 안정감을 줬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강민우와 박순옥, 민호가 반 대편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박순옥은 저를 쳐다보며 눈을 반이 뜨고 민우는 표정이 어두웠고 민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재판관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먼저 민우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김지연 씨가 갑자기 이혼을 청구한 건 가정 내 소소한 갈등 때문이지요. 강민우 씨는 항상 가정을 위해 노력했고 자녀양 유권은 부모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뒤로는 김지연 씨가 카드를 정지시킨 건 가정 경제를 위협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강 변호사가 서서 반박했어요. 재판관님, 먼저 기차역에서 김지연 씨를 고의로 방치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저의 통화 녹음을 틀었어요. 박순옥이 내버렸도. 기억나게 해라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을 때 민우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어요. 이어 변호사는 결제 내역을 제출했어요. 지난 3년간 김지연 씨의 급여로 가족 생활비 85%, 집대출 70%, 박순옥 씨의 영양제 비용 100%를 지불했습니다. 반면 강민우 씨의 급여는 주로 강민호 씨의 소비에 쓰였고 자녀 양육에 참여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결제 내역을 보며 재판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박순옥이 저희 친정에서 소란을 피운 영상을 제출했어요. 이 영상은 박순옥 씨가 폭력 위협을 한 증거입니다. 자녀가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건 안 좋고 이는 김지연 씨가 잔여 양육권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박순옥이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그 영상은 조작됐어. 이 녀석이 날 꾸민 거야. 재판관이 조용히 하세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자 그녀는 겁에 질린 듯 앉았어요. 민우는 머리를 숙이고 민호는 심술적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판관이 오늘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재판을 마쳤어요. 법원을 나올 때 민우가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지연, 우리 다시 이야기해. 판결 전에 합의하자. 저는 그의 손을 떼고 말했어요. 이제는 너희 까원할 때가 아니에요. 법원이 판결을 기다리세요. 저는 강 변호사와 함께 법원 앞을 걸었어요. 오늘 잘 됐어요. 판결은 우리 편일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오랜만에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그들이 저에게 준 아픔을 마침내가 풀 날이 보였어요. 저는 엄마와 오진을 만나기 위해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법원에서 돌아온 저는 엄마와 오진을 만나기 위해 달렸어요. 우진이 엄마, 오늘 잘 됐어? 라고 올려다보니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응.
곧 우리가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식탁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어요. 오늘 기분 좋으니 까만히 먹어. 그런 가족의 온기가 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힘이었어요. 저녁. 민우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예전보다 낮고 비교적 온화했어요. 지연아. 판결 나기 전에 한번 만나자. 우진도 보고 싶고 합의할 방법 없을까 싶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문서강 변호사와 미리 연락했을 때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면 조건을 명확히 하고 녹음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오후 2시 어느 카페에서 만나자. 하지만 우진은 안 데리고 갈 거야? 라고 답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카페에 갔어요. 민우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커피가 차려져 있었어요. 지연아, 앉아. 그가 미소를 짓지만 저는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뭐 하려고 불렀어?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이혼은 해도 되지만 우진 의양 유권은 나랑 나눠 가지자. 그리고 재산 분할은 집을 나랑. 너는 저축한 돈만 가져가는 거야? 민우가 빨리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급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만약 이 조건으로 합의하면 앞으로 우진을 자주 만나게 해줄게.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민우, 너는 아직도 모르는 거야? 지난 5년간 우진을 키운 건 누구고 집 대출을 지불한 건 누구야? 양육권은 제가 가져야 하고 재산 분할도 법원이 정할 거예요. 너희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어. 민우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김지연, 너 정말 이렇게 불인정적이야? 나도 우진의 아버지잖아. 그가 소리를 높였지만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켠 채로 평온하게 말했어요. 너가 기차역에서 저를 버렸을 때 우진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잊었어. 이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일어나서 가려고 했다. 민우가 저의 팔을 붙잡았어요. 기다려. 너 이렇게 하면 나도 안 된다. 집도 없고 카드도 안 되고 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였어요. 그건 너희가 스스로 만든 문제야. 저는 그의 손을 떼고 카페를 나갔어요. 녹음 파일은 다시 강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이건 또 하나의 증거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 새로운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진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작지만 따뜻한 집이 필요했어요. 인터넷에서 우진의 유치원 근처 아파트를 검색했고 다음 주에 보는 약속을 잡았어요. 또 저는 직장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로 결정했어요. 과거의 아픔은 잊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저와 우진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살 거였어요. 저녁에 우진과 함께 침대에 누웠어요. 엄마, 새로운 집은 어떻게 생겨? 우진이 속삭였어요. 우진이 좋아하는 공원 근처에 있고 방도 커.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 변호사의 문자가 왔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최종 판결이 나요. 준비해주세요. 저는 문자를 보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판결으로 모든 걸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판결이 나는 금요일 아침. 저는 우진을 유치원에 맡기고 엄마와 함께 법원으로 갔어요. 길 위에 햇살이 화사했고 저희 마음은 평온하면서도 약간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강 변호사가 법원 앞에서 기다려주었고 오늘 판결은 확실히 우리 편일 거예요. 라는 말로 저를 격려해줬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강민우 가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순옥은 얼굴이 창백했고 민우는 긴장해서 손을 꼬고 있었으며 민우는 무관심해 보이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재판관이 들어오자 모든 사람이 일어났고 판결이 시작됐어요. 재판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김지연 씨가 강민우 씨에게 고의로 방치당했으며 가정경제에 85% 이상 기여했고 잔 여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 뒤로는 잔 여양육권은 김지연 씨에게 부여하며 재산 분할은 공동재산의 60%를 김지연 씨에게, 40%를 강민우 씨에게 배정합니다. 또한 강민우 씨는 매월 짠 여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판결이 끝나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오랜 기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이 이제 정당한 결과를 얻은 거였어요. 반대로 박순옥은 갑자기 소리치며 이 판결은 잘못됐어 라고 외쳤지만 경찰관이 그녀를 붙들어냈어요. 민우는 머리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고 민우는 속으로 욕을 퍼붓는 것 같았지만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법원을 나온 뒤 엄마가 저 어깨를 두드리며 잘 됐다. 지연아, 이제 편히 살 수 있잖아. 라고 말했어요. 강 변호사도 축하합니다. 앞으로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축하해줬어요. 저는 그들의 말에 감사를 표했고 우진을 만나기 위해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우진을 보고 엄마, 이혼했어? 라고 묻자 저는 그의 얼굴을 안고 응. 이제 우리 둘만 편안히 살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우진이 저 의목을 감싸며 웃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한 달 뒤 저는 우진의 유치원 근처에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새로운 집에는 우진의 방과 저의 작업실이 있고 창문 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민우는 매월 양육비를 제때 지불했고 그 가족은 공동재산을 팔아야 대출을 감았으며 카드 신용도 떨어져 새로운 대출을 받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일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는 직장 동료인 소윤이 이제 남편이 저를 폭력하지만 이혼을 못하겠어 라고 울며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제 경험과 법적 조언을 해주고 강 변호사의 연락처도 알려줬어요. 소윤이 정말 감사해요. 지연 언니, 이제 용기가 생겼어.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제가 한 일이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매일 우진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저녁엔 공원에서 산책을 해요. 지난 5년간 이 아픔은 아직 기억에 남아있지만 그 아픔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서남에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건 다른 사람을 돕는 첫걸음이라는 걸. 저는 우진과 함께 햇살이 화사한 날 해변으로 여행을 갔어요. 우진이 모래 위에서 웃으며 뛰어다닐 때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우진과 함께,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위해 계속해서 강하게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의 새로운 시작이자 진정한 복수였어요.